과정을 말씀하실 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대가족법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현대가족법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혼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혼법 중에서도 전통적인 의미의 그 유책주의 이혼법이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나타난 것이 파탄주의 이혼법입니다. 유책주의 이혼법은 문자 그대로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걸 가려서 이제 이혼 가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서면은 누가 잘못했느냐, 그거를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때 부부였던 사람이 이제 상대를 이제 죄인으로 이제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이혼 법정에서 중요하게 되죠. 이혼 법정에 가서 이제 이 부부였던 사람이 상대를 이제 죄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 이혼 사건 담당하는 변호사들, 판사들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상당히 참 딱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이제 유책주의적 사고가 오래 지배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오래 지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유책주의적인 이혼법이 이혼을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 유책주의 이혼법으로 이혼이 많이 생기는 것을 사실 막지를 못했어요. 해결책이 이제 해결 방법이 제대로 안 된다. 그게 이미 선진국이 깨달은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이제 모색한 거죠. 각국이, 그건 뭐 어떤 뭐 합의를 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만, 각국이 그 유책주의의 그런 문제점과 모순을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다 보니, 그 우연히도 각국은 주로 선진국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각국은 그 유책주의의 이게 해결책이 아니고, 이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뤄야 되겠다.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혼 문제를 해결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문제만 크게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각국이 이제 법을 이제 개선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연히도 종합을 해보면은 파탄주의 이혼법으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아주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게. 현대가족법에서. 그래서 그거를 또 역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아주 그 전환기 가족법의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가족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현대에 넘어오면서 많이 바뀌고, 과거에는 이제 대가족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유책주의적인 그런 그 이혼법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핵가족화되고 도시화된 이런 사회 구조화에서는 유책주의적인 그런 이혼법 구조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됐다. 이게 이제 공통된 선진국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그 이제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를 놓고 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유책주의적인 그런 이제 부분에서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파탄주의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많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 파탄주의라는 거는 뭐냐? 그 이제 상대방이 유책을 이제 묻지 않고 추궁하지 않고 이 혼인이 파탄됐느냐, 결과적으로 파탄돼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갔느냐, 이거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파탄된 가정,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부 사이라면은 굳이 상대방의 유책을 가리기 위해서 법정 투쟁을 할 필요는 없다.
그게 낭비적이다. 오히려 이 사회적으로 갈등을 뭐 더 많이 일으킬 뿐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두 사람이 소위 그 깨끗한 이별, 소위 이제 영어로는 클린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깨끗한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쪽으로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 국가의 역할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예, 큰 변화죠. 종래 유책주의적 사고에서는, 유책주의적 이혼법 사고에서는 국가가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법정에서 한번 결합하라. 우리는 그 3자적인 입장에서 평가만 하겠다. 판단만 하겠다. 이런 입장이 유책주의적인 이혼법의 그죠 입장이죠. 국가의 입장이죠. 근데 파탄주의로 넘어오면은 이제 국가의 역할이 바뀝니다. 그런 소극적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이혼 가정이 깨끗한 이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국가의 역할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이 깨끗한 이별이라는 표현보다도 건강한 이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되려면은 파탄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국가가 역할이 달라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책주의 이혼법은 이미 낡은 구시대의 이혼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이제 바꿔야 되듯이 그런 요소가 가족법의 전반에 걸쳐서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차후에 또 시간을 내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가족법, 혼인법, 이혼법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예, 이걸 끝내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의 최대 복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걸 빠뜨릴 뻔했는데 아주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희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자녀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혼 후에 혼인 중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미성년 자녀들이 그 복리를 이제 우선하는 쪽으로 가족법이 또 바뀌고 있는 것이 그 중요한 변화죠. 영어로는 the best interest of child라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그 최대 이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혼할 때도 누군가가 미성년 자녀를 이제 양육을 해야 되겠죠. 양육을 하는데 누가 적합한가? 누가 이 미성년 자녀를 이혼 후에 양육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최선의 방법이 뭐냐? 공동 양육이 이혼 후에도 공동 양육이 좋으냐? 공동 양육이 좋으냐? 아니면은 일방이 맡아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선진국은 이 공동 양육, 자녀의 최대 복리를 위해서 공동 양육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다음에는 준비를 더 확실히 해서 더 많은 대화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로서도 이게 제가 퇴임한 걸 기념 문집으로 논문집으로는 발간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보람이 있고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침 이 훌륭한 제자를 둬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